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서늘하던 시각, 캐나다 오타와 국방부 청사에서 나온 짧은 문장 하나가 한국 방산계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스웨덴에게 내준 오르카 프로젝트 탈락 소식이 가라앉기도 전에 캐나다가 발표한 차세대 잠수함 프로그램의 세부 요구 성능이 세계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판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로이터는 폴란드 결정 직후 해군 분석가들의 평가를 인용하며 캐나다가 3,000톤급 이상의 확장형 디젤 잠수함을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고, AFP는 캐나다가 기존에 2,400톤급 빅토리아급을 2030년대 중반까지 모두 교체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빠른 납기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유리해지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3,000톤급 도산 안창호급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장거리 1만 2,900km 운항, 3주 이상 자망, SLBM 6발 발사 능력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캐나다 언론인 CTV 뉴스는 한국형 잠수함의 플랫폼 완성도로 인해 비원자력 잠수함 체계 중 가장 안정적으로 양산 가능한 후보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글로벌 뉴스는 더욱 극적으로 지금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건 표면적인 기술력이 아니라 즉시 전력화 가능한 생산 능력이며 한국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드문 국가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12척 규모, 총 사업비 600억 캐나다 달러로 한화 약 60조 원의 중장기 프로젝트에서 매년 한 척씩 정해진 일정대로 인도할 수 있는 국가가 손에 꼽히는데 그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한국이 폴란드의 장보고함을 무상양도하며 국가 총력전을 펼쳤음에도 스웨덴에게 패배한 이유를 분석하며 폴란드의 정치 외교적 선택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로이터는 이번 폴란드 결정이 스웨덴과의 발트해 안보동맹 강화 조치라고 평가했는데, 이는 기술력 또는 가격 경쟁에서 한국이 밀려서가 아니라 폴란드가 러시아와 접한 발트해를 지키기 위해 스웨덴과 전략적 결속을 택한 정치적 선택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탈락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구조의 문제였고 한국이 거기서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외 전문가들은 여기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오르카 탈락이 한국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는 순간이 시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캐나다 언론들은 폴란드 오르카와 캐나다 CPSP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폴란드 오르카는 총 사업비 8조 원 내외, 유지비 포함 20조 원 규모인 반면 캐나다 CPSP는 유지, 정비 포함 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캐나다는 2032년 첫 인도, 2043년 12번함 인도라는 장기 일정을 확정해야 하는데 독일은 ELECD 개발이 지연되면 즉시 납품을 할 수 없고 노르웨이와의 공동개발 계약 때문에 일정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최근 독일 내부 문서에서도 이미 제기돼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도산 안창호급 배치원을 양산했고 배치2를 건조 중이며 설계부터 전투체계까지 국산화율이 높고 단번에 1년 한 척 체계를 가동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AFP는 한국 조선업계를 잠수함을 포함한 군수함정 분야에서 세계적 초고속 생산력을 가진 체계적 산업 기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역시 한국이 1997년 장보고함의 세계 최초 1만 마일 단독항해 성공 이후 꾸준히 기술력을 쌓아온 점과 2021년 도산 안창호함 취역으로 SLBM 잠수함 시대를 연 국가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잠수함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나라를 넘어 SLBM을 탑재한 비핵 잠수함을 만든 전 세계 몇 안 되는 국가라는 상징을 얻게 됐고 이 기술력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핵 동등급의 생존성 확보 조건을 충족시키는 핵심 데이터가 됐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 산업을 지켜보던 방산 관계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폴란드는 스웨덴을 선택했지만 실제 기술 요구사항을 분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스웨덴의 A26 플랫폼이 15년 이상 개발 지연 2600톤급으로 캐나다의 ROC에서 벗어난 플랫폼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26의 항속거리 6500km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태평양 북극 지역 작전 범위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무엇보다 3000톤 확장 대응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해외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언급됐습니다. 반면 한국의 3000톤급 KSS-3는 확장형으로 3600톤 이상도 설계 가능하고 장보고 3 배치2는 이미 확장한 모델로 검증 중입니다.
이 모든 분석이 겹쳐지며 해외 언론들은 놀라운 결론을 내립니다. 폴란드에서의 탈락은 캐나다전의 서막일 뿐이며 진짜 승부는 60조 원급 프로젝트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이 스웨덴으로 돌아간 순간부터 한국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조용히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스웨덴의 A26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오간 발언과 기술 검토 과정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가 상당 기간 전부터 스웨덴과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해왔고 오르카 프로젝트는 그 정치적 흐름의 연장선이었다는 분석이 돌았습니다. 특히 발트해 방어를 둘러싼 스웨덴, 폴란드, 핀란드의 안보 공조 논의가 올해 들어 급격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이후 군사,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폴란드의 선택지는 이미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외교 안보의 방정식 속에서 결정된 선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란드가 장보고함 무상량도, 인도 일정 보장, 3,000톤급 플랫폼까지 제안한 한국의 카드에 기술적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실제로 기술력에서 한국이 밀린 게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군사 외교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한국 잠수함 기술의 실전성 및 SLBM 기반 전략 플랫폼을 높이 평가했지만 최종적으로 안보동맹의 무게중심을 선택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의 선택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잘 아는 방산 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캐나다의 CPSP가 이미 폴란드보다 훨씬 높은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폴란드 오르카는 전략적으로 캐나다전의 사전검증 부대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르카 과정 동안 한국이 유럽식 심해 운용 ROC와 나토 표준 통신체계를 적용하는 역량을 시연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측은 이 부분을 가장 눈여겨봤고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과 캐나다의 실무급 회담이 비공개로 여러 차례 진행되며 캐나다 해군의 세부적인 작전 요구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작전 환경은 폴란드나 발트의 국가들과 전혀 다릅니다. 캐나다가 요구하는 작전 환경은 북극해와 태평양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극한의 조건입니다. 얼음이 두껍게 쌓인 빙해 구간을 장기간 운항해야 하고 원자력 잠수함이 아님에도 생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ROC를 충족하기 어려운 후보가 독일 E1ECD와 스웨덴 A26입니다. 둘 다 2000에서 2600톤급이라 항속거리와 확장성에서 한계를 드러내 캐나다가 원하는 3000톤 이상급 기준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의 KSS-3는 처음부터 확장형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배치2는 3600톤 이상으로 커지고 리튬 배터리 덕분에 장기 자막 능력과 전력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특히 캐나다가 주목한 건 SLBM 수직 발사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발사를 견디는 압력 선체 기술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일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강한 구조 강도를 요구하며 북극 빈갑까지 버틸 수 있어 캐나다 해군이 가장 우려하는 작전 환경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캐나다는 단순히 잠수함을 사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유지, 정비까지 함께 맡길 국가를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 군수지원함 MRO를 대규모로 수행하며 조선 정비 역량을 입증했고 연 한 척 이상 안정적으로 건조 가능한 생산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캐나다에게 가장 신뢰도 높은 후보로 평가받습니다. 무엇보다 캐나다가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기술력뿐 아니라 정치적 유연성입니다. 독일을 선택하면 나토 산업구조에 묶이는 반면 한국은 미국과 전략적 제휴를 유지하면서도 잠수함 기술만큼은 독자적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갈등 위험이 적은 파트너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안보동맹 때문에 스웨덴을 선택한 것이고 캐나다는 기술, 속도, 정치적 독립성을 모두 요구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KSS-3의 확장성, SLBM 압력선체 설계 능력, 한국 조선업의 압도적인 속도가 캐나다가 찾던 완전한 해답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8일 캐나다 60조 수출 임박 영상입니다. 최근 캐나다가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꽤나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등장하고 있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수함부터 자주포,
다연장 로켓, 경전투기까지 패키지로 한꺼번에 도입하면 자국 군사력을 빠르게 재정비하려는 캐나다의 목표와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 전략이 정확히 맞물리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폴란드에 이어 캐나다도 K방산의 성공 스토리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가 어떻게 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어떤 이유로 한국산 무기에 주목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은 개발 비화와 미래 전망까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걸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이런 결별 분위기가 생소해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북미 대륙 방위를 거의 일심동체처럼 진행해왔고, 캐나다 영공이나 영해는 사실상 미군이 관리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갈등으로 인해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외교적 신뢰 상실이 축적되면서 캐나다도 더 이상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언제든 전투기나 다른 무기에 킬 스위치를 심어서 캐나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번졌습니다. 결국 캐나다 정부와 군수 내부는 안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제안한 K방산 패키지는 캐나다로서는 꽤나 솔깃한 선택지가 됩니다. 방위력 현대화가 한두 가지 무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정군 차원의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육군 포병 전력부터 기갑 전력, 해군 잠수함 전력, 공군 전투기 전력까지 워낙 낙후되어 있으니 이 모든 공백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공급원을 찾는 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사례에서 보듯 단기간에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다 혹한 환경에서도 입증된 K9 자주포, 전술탄도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천무다연장, 그리고 경전투기 FA-50 같은 무기들이 모두 해외 실전 운용 사례와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는 잠수함 사업입니다. 캐나다는 잠수함 내척이 이미 수명을 넘어섰고 미국 해군이 영해 순찰을 중단하면 해상 방위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그래서 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최소 10척 이상 도입해 자국 해군의 독립작전 능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가 오커스 체제로 미국, 영국과 협력해 핵잠수함 도입을 시도하다가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전례를 보며 아직까지 핵잠수함보다는 재래식 잠수함이 맞다라는 기류가 캐나다 내부에서 형성된 겁니다. 일본이 사실상 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남은 강력한 후보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 세력과 한국입니다. 이때 한국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짧은 개발, 건조 기간과 기술 이전 가능성, 그리고 폴란드 사업 등을 통해 입증된 신뢰할 만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북쪽 영토가 혹독한 겨울 기후에 시달리는 캐나다 입장에서는 K9 자주포가 이미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 활약한 사례가 있어 더욱 안심하게 됩니다. 캐나다 육군이 더 이상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나 이스라엘의 차륜형 자주포보다 극한 환경에 강하고 대규모 운용 실적까지 있는 K9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울러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선 다연장 로켓 시스템도 필수적인데 천무는 단순히 로켓탄만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전술탄도미사일까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확장성이 커서 광활한 영토와 해안선을 지닌 캐나다에게 알맞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개발 비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9 자주포가 혹한 지역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엔진룸과 배기 시스템에 특별한 열관리 모듈을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지만 당시 개발진은 북유럽 혹독한 추위뿐 아니라 극지방 비슷한 환경에서도 동파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연료와 윤활유의 점성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재 선택과 엔진룸 내부 레이아웃을 여러 번 수정했다고 합니다. 이 노력으로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혹한기가 있는 나라에 수출을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캐나다가 경전투기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 역시 미국의 킬스위치 우려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캐나다 내부에서는 이미 미국의 킬스위치가 존재한다는 의심이 팽배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F-35 전투기를 90여 대 주문해 놓은 상태라서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부품 공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언제 어떻게 틀어질지 모른다라는 불신이 싹트자 캐나다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FA-50 같은 경전투기를 일정 수량 도입해 중간급 전력으로 삼으려 합니다. FA-50은 훈련기이면서도 무장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공군 전력 운용을 다변화하기에 제격입니다. 한편 캐나다 육군은 노후 견인포와 소수의 개량 M109, 자주포 외에 마땅한 포병 전력이 없고 전차도 러파르트2를 얼마 되지 않게 보유해 사실상 상징적 수준에 그칩니다. 차륜형 장갑차 역시 1970에서 80년대 개발된 구형 기종이 대부분이라 현대전에 적합한 궤도형 장갑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K9 자주포뿐 아니라 국산 궤도형 전투장갑차의 기술을 이전받아 현지 생산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캐나다가 이토록 급하게 군사력을 재정비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러시아의 북극 진출 가능성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이 소모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북극해 자원과 항로를 두고 러시아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북부 지역이 인구도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만약 러시아 함대가 북극해를 통해 접근해 온다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이전처럼 캐나다 영해와 영공을 적극적으로 순찰해줄지도 불확실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을 배제한 자주 국방에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캐나다가 한국 무기 도입을 본격화하면 한국에는 어떤 이점이 생길까요? 우선 북미 지역 방산 시장에 입지 자체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폴란드처럼 이미 유럽을 뚫은 데 이어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이었던 캐나다까지 한국 무기를 대거 수입한다면 이는 글로벌 군사 무대에서 K방산이 더 이상 신생이 아니라 주류로 올라섰다는 강력한 시그널이 됩니다. 또한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캐나다가 사용하는 무기는 곧 나토 호환 표준을 따르게 되고 이는 K9이나 FA-50 같은 장비가 다른 나토 국가로도 퍼져나갈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K방산 패키지를 도입해 2년 만에 실전 배치를 이뤄낸 것을 보고 여러 국가가 한국의 빠른 납기에 놀랐습니다. 캐나다 역시 낡은 전력을 하나씩 대체하다간 10년은 걸릴 텐데 한국에 맡기면 빠르면 2-3년 내에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폴란드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현지 생산을 제한하며 협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는 이제 한국의 제2의 폴란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 잠수함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면 캐나다는 잠수함 사업에 무려 6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해양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만큼 재래식 잠수함을 여러 척 확보해 러시아의 북극해 진출이나 미 해군이 철수했을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커진 것이죠. 다만 캐나다 현지의 잠수함 건조 인프라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단독으로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 이전과 함께 현지 건조를 위한 컨설팅까지 제공해줄 수 있다면 캐나다 입장에서는 한층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쟁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프랑스나 독일도 뛰어난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갖고 있으며 스웨덴 역시 과거 호주 콜린스급 개량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어 잠수함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호주 사례에서 보듯 프랑스와 협력하려다 미국, 영국과의 오커스 체제에 휘말리는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런 복잡한 외교적 갈등을 피하려면 미국 진영도 유럽 진영도 아닌 제3의 선택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이 바로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지상군 현대화 사업에 2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그리고 병사들의 개인 장비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니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만합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이미 유럽은 물론 노르웨이 같은 극지방 국가들에도 공급되면서 혹한 테스트에 대한 우려를 극복했습니다. 게다가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수출된 K9에는 사출가스 배출구를 개조하거나 저온용 윤활제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세밀한 맞춤형 개량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레퍼런스가 캐나다처럼 춥고 넓은 땅을 가진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캐나다가 한국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게 된다면 이는 방위산업 지형에 꽤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그에 따른 외교적 의무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캐나다의 움직임은 다른 미국 우방국들에게도 하나의 모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킬 스위치를 통해 무기 운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더 많은 나라가 한국 무기나 다른 대안을 찾게 될 테니 말입니다. 반면 미국은 북미 대륙에서 한국 무기가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캐나다를 견제할지,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사이의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방해하려고 할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